안녕하세요. 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요. 특별한 서재에서 나온 권재술 교수의 우주를 만지다입니다. 에세이집이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저자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책의 편집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책은 산문 한 편과 시 한 편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문 한 편 뒤에 산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시 한 편이 함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첫 장부터 가슴이 벅차고 뭔가 아주 커다란 기운이 전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주제가 우주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자의 은하에 대한 애정과 우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그 기운이 전해져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먼저 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 권재술님은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과학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교연대학교에서 물리교육과 교수로 있었고요. 과학교육론과 상대론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과학과 물리를 집필했습니다. 저서로는 과학교육론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실한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먼저 추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는 물리를 공부하면 이렇게 작가가 되고 시인이 되는 모양이다 라고 했고요. 소설가 김선영 작가는 우주 속의 유일한 존재로 기껍다가도 한없이 겸손해진 나를 발견하는 말들이 장마다 펼쳐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평론가 유성호 교수는 우리의 마음이 곧 우주가 되고 광활한 별과 은하가 지상으로 내려와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는 신비로운 교감의 과정을 관찰하고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또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함기석 작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무수한 비밀을 품은 우주 전체가 가슴 깊이 강물처럼 스며드는 감동과 전율을 체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총 4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맨 마지막에 부록이 있는데요. 부록도 작은 소 책자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각 제목마다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별 하나, 나 하나입니다. 별 하나, 나 하나의 19쪽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저 하늘의 무수한 별은 사실 태양과 같은 불덩어리다. 너무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일 뿐이다.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우주에 있는 구름이라고 생각했으나 망원경이 생기면서 그리고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무수한 별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별은 멀리 있는 태양이다. 그 태양들이 모여서 은하수가 된 것이다. 그리고 뒷쯤에 시 한 편이 같이 있거든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의 구멍입니다. 천국은 저리도 밝은가. 작은 구멍들 사이로 쏟아지는 저 빗살들. 저 틈새들이 아니었으면 밤하늘은 얼마나 적막했을까. 천국의 벽을 뚫고 나온 저 가는 빗줄기 같은 빗줄기가 하늘을 적시고 땅을 적시고 나를 적시고. 다음은 머나먼 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부분은 끝부분이 되게 좋은 문장이어서 끝부분을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시 거리제기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별까지의 거리제기가 천문학이라면 원자들 사이의 거리제기가 원자물리학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제기가 곧 인문학이 아닐까. 세상만사가 길이제기다. 거리제기. 때르릉 걸려오는 전화소리, 나와의 거리를 재는 소리다. 망원경으로 목이 빠지게 쳐다보는 것도, 현미경으로 눈이 빠지게 들여다보는 것도, 멀거나 가깝거나 크거나 작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별과 별 사이, 원자와 원자 사이, 어제와 내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너와 나 사이. 다음은 경계는 없다 입니다. 이 부분은요, 전문을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계는 없다. 먼 별에서 지구를 방문하는 우주인을 생각해보자. 태양계에 진입한 그들에게 지구는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인다. 점차 가까이 접근하면 지구는 탁구공 크기로 보이고 좀 가까이 오면 테니스공 크기, 더 가까이 오면 농구공 크기로 보인다. 아직 지구는 완전한 구이고 표면은 아주 매끄러운 면이다. 하늘과 땅은 칼로 자른 듯 경계가 분명하다. 좀 더 가까이 접근하면 구름이 보인다. 구름 사이로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보이고 태평양, 대서양도 보인다. 하지만 아직 지구의 표면은 매끄러운 구면이고 구름이나 대륙과 바다는 구면에 묻은 얼룩 정도로 보인다. 아직 하늘과 땅의 경계는 분명하고 매끈하다. 좀 더 가까이 접근하면 아마존강, 히말라야 산맥 등이 보이고 지구의 표면에 약간 굴곡이 보인다. 좀 더 가까이 접근하면 산과 골짜기, 평원과 실개천도 보일 것이다. 바다는 출렁이고 땅은 거칠다. 지구의 표면은 이제 매끈한 구면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는 아주 복잡해진다. 우주인이 땅에 발을 딛게 되면 동그랗고 매끈하던 지구의 표면은 사라지고 엄청나게 거칠고 복잡한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좀 더 땅에 가까이 접근해보면 어떨까? 돋보기로 땅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들이 곰실곰실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미경이라는 첨단 장비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땅은 더 이상 땅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는 사라지고 만다. 땅은 땅이 아니고 하늘은 하늘이 아니다. 땅 속에 하늘이 있고 하늘 속에 땅이 있다.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다. 하늘과 땅이라는 구별은 무의미해진다. 경계라는 것이 하늘과 땅의 문제만은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의 경계는 멀리서 보면 분명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모호해진다. 국경선도 마찬가지다. 중국 쪽 압록강에서 한 발자국만 건너뛰면 북한인 곳이 있다. 미터 단위로 보면 경계가 분명할지 모르지만 센티미터 단위로 보면 모호해진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도 마찬가지다. 남해의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다. 그렇다고 동해의 해안선 굴곡이 덜 심한 것도 아니다. 얼마나 자세히 보느냐에 따라 해안선의 굴곡은 그 정도가 달라진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호해진다.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다. 1392년 8월 5일은 조선왕조 건국일이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개국한 조선 건국.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다. 하지만 1392년 8월 5일 바로 그날에 살았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조선의 개국을 알았을까? 아직도 공민왕을 임금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성계를 임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뒤섞여 있지 않을까? 이처럼 역사적 사건도 멀리서 보면 분명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모호해진다. 우리는 사물을 구별한다. 생물과 무생물, 동물과 식물, 짐승과 물고기, 나무와 풀, 너와 나, 물질과 정신, 선과 악, 천당과 지옥, 행복과 불행, 진보와 보수 등. 하지만 이런 구분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경계가 모호해진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도 모호해진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다. 경계가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은 세상 만사와 세상 만물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물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통합된 하나를 인간의 분별지심이 갈라놓고 있다. 분별지심이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더 깊이 이해하고 나면 이 분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다. 장미라는 이름은 장미라는 식물과는 무관한 것이다. 사람들이 붙인 이름일 뿐이다.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이름을 붙이는 일은 구분하는 것이고 구분한다는 것은 경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난 후에는 사물을 그 이름에 메어두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름이 붙은 후에는 이름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경계도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다. 경계는 실체가 아니라 관념이다.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붙여진 관념이다. 모든 갈등은 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일어난다. 너와 나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모두 경계에서 일어난다. 이 허구인 경계를 없애면 갈등도 없어지지 않을까. 다음은 시 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선. 남과 북 사이에는 38선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선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고 넘어야 하는 선이 있고
넘고 싶은 선이 있고. 다음은 삐딱한 지구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삐딱함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 같고요. 발상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죠? 한 부분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딱한 지구 56쪽입니다. 이 삐딱함이 사계절을 선물했다. 항상 곱고 바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때는 삐딱한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 지구가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계절이 없었을 것이고, 지구가 돌지 않았으면 밤낮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없었을지 모른다. 시간이란 변화에 대한 인간의 관념일 뿐인데, 변화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느낄 수 있겠는가?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세상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매우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 지구의 이 삐딱함이 시간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57쪽 하단에 삐딱함은 공간의 문제이다. 공간이 시간에 영향을 주어서 계절이 생겨났다. 시공간 4차원이 그렇듯이 시간과 공간은 이렇게 서로 교묘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삐딱하기라는 시입니다. 삐딱하기. 삐딱한 소나무는 정원이 되고, 삐딱한 피사의 탑은 역사가 되고, 삐딱한 디스부르크의 선은 예술이 되고, 삐딱하게 돌아가는 구겐하임은 박물관이 되고, 삐딱한 지구는 계절이 되고. 시 너무 좋죠. 다음은 암흑물질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은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로 이해될 것이다. 하지만 이 우주는 속모습조차도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치는 바람으로도 느낄 수 있다. 아주 작은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수한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다.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하늘을 관측하면서 과학자들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관측에는 전혀 걸리지 않지만 무엇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들이 발견된 것이다. 이 우주에는 3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다.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가 그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일지라도 산소와 질소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그 주위에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나 중성자는 쿼크라는 더 본질적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모두 이런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암흑물질은 보통의 물질과는 달리 이러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다. 관측할 수도 없는 물질이다. 그러면 이런 물질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것은 이 물질이 비록 관측되지는 않지만 중력을 작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질량이 있는 물질은 중력을 작용한다. 그런데 암흑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중력을 작용한다. 암흑에너지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중력을 작용한다. 암흑물질과 다른 점은 암흑에너지가 작용하는 중력이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라는 점이다. 물질이 만들어내는 중력은 모두 인력이다. 전기력에는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다. 같은 전기끼리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전기끼리는 인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기에 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중력은 청력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측되지도 않은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중력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은하들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냈다. 수많은 별로 구성된 은하도 회전하고 있다. 지구가 태양 둘레를 회전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태양의 질량을 알 수 있듯이 은하에 있는 별들이 회전하는 모습을 보면 은하의 질량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추산한 은하의 질량이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추산한 은하의 질량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질량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물론 망원경으로 모든 별과 성간물질에 다 관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다 고려해도 은하의 질량은 터무니없이 작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 즉 암흑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암흑에너지는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에서 알아냈다.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주의 팽창 속도다. 모든 물질은 서로 인력이라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져야 한다. 돌을 위로 던지면 돌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으로 돌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에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 우주의 팽창도 그와 같이 생각했다. 빅뱅으로 우주가 폭발해서 팽창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팽창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에는 다시 수축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늘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소위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고 한다.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 작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청력을 작용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과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뚜껑 건너뛰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해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천길 낭떠러지 밑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정말 우주의 속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어서 암흑 물질에 대한 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암흑 물질. 수많은 말을 주고받았어도 너와 나 사이에는 하지 못한 말이 더 많듯이 손도 잡고 입도 맞추고 얼싸안아 보았어도 닿지 못한 것이 더 많은 듯이 주고받는 눈빛 사이에도 눈빛만 있는 것은 아니듯이 우주 공간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물질이 더 많듯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 너와 나 사이에는. 다음은 시간과 공간의 탄생입니다.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했다고 한다. 자연과학에서 탄생이란 어떤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물질이다. 탄생이란 물질의 생겨남이다. 빅뱅으로 소립자가 생겨나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원자들이 모여서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그래서 이 우주가 되었다. 모두 물질이다. 하지만 그것이 빅뱅의 전부는 아니다. 시간과 공간도 빅뱅과 동시에 탄생했다. 끝으로 휘어진 공간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요, 끝부분이 되게 좋아서 끝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휘어진 공간. 휘어진 공간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오직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가. 우리가 사는 공간은 휘어져 있지만 그 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없다. 논리적 결론이지만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이다. 진실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 이에 대해 휘어진다는 것에 대한 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등산길 휘어진 소나무 한 그루. 오르던 사람들 감탄하며 사진도 찍고 의자처럼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하지만 휘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휘어진 빛의 궤도, 휘어진 지구, 휘어진 공간, 휘어진 우주, 휘어진 우리네 인생. 잘 들으셨습니까? 책을 읽다 보니 내가 있는 이 공간도 우주이겠다 싶습니다. 물리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상 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